안녕하세요. 그림에 관한 모든 수다, 한양수다인입니다. 두 개의 스크린과 그 사이 케이블 타이나 신용카드가 매달려 있는 전신줄을 연상시키는 검은색 기둥이 서 있습니다. 기둥 주변으로는 무장경찰 복장을 한 실제 성인 크기의 피규어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장한 경찰의 얼굴을 보니 낯설지가 않은데요. 전 세계 1990년대생들의 초통령이었던 텔레토비입니다. 짧은 팔다리에 배가 나온 통통한 몸매로 전 세계인들의 귀여움을 받았던 텔레토비가 경찰이 된 건가요? 몸은 커졌는데 얼굴은 그대로네요. 무장경찰이 된 텔레토비들은 앞쪽에 매치된 스크린을 향하고 있는데요. 스크린에는 전직 미국 대통령들인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영상에서는 미국의 국조, 흰머리 수리까지 등장하는 걸로 봐선 작품이 미국을 주제로 한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애니메이션 처리된 오바마는 연설을 하는 모습이지만 부시는 실제 징역형을 산 적이 없는데도 죄수복 비슷한 복장을 입고 등장합니다. 영상은 텔레토비 경찰들의 복부에 달린 작은 모니터에서도 재생됩니다.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는 앞에 놓인 박스형 의자 위 헤드셋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설치 미술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인 텔레토비와 조지 W. 부시 및 버락 오바마와 같은 유명 정치인들이 등장해서 처음 보면 낯설지 않아 보이는데요.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한 모습과 다르게 이들이 재현되어 있어서 어딘지 모르게 기괴하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과연 이 작품은 무엇을 의도한 걸까요? 텔레토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작품의 정식 명칭은 자유로 조시 클라인의 작품입니다. 그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출생으로 현재는 뉴욕에서 다양한 재료들과 최신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조각 및 설치 미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완성된 자유는 그해 뉴욕 맨해튼의 신현대 미술관이 개최하는 2015년도 트리에날레에 출품되며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Surround Audience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2015년도 트리에날레는 조시 클라인을 비롯하여 총 51명의 미술가들이 참가하였는데 그중 자유는 단연 관객들의 시선을 가장 사로잡는 작품이었습니다. 게다가 비평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클라인은 단번에 뉴욕 미술계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조시 클라인은 자동 생산 방식과 딥페이크 영상 제작 기법, 최근에는 3D 프린팅 기법까지 활용하여 오브제들을 생산해내고 이를 콜라주 방식으로 재조합하여 하나의 최종 작품으로 완성해냅니다. 다양한 기법들에 관심을 두지만 클라인은 일관되게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현대 자유시장 경제를 재현하고 그 폐해에 대한 담론을 제기합니다. 자유 역시 이러한 주제의식에서 출발하는데요. 이 작품에 직접적인 영감을 준 사건은 월가를 점령하라입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은 에드버스터스라는 캐나다 잡지의 제안으로 2011년 9월 17일 뉴욕 맨해튼 주코티 공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민운동인데 조시 클라인도 이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자유라는 작품을 작업하였습니다. 자유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데요. 무장한 텔레토비 경찰들의 몸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의 시위 참가자들의 인터뷰나 당시 관련 영상들이 재생되어 자유가 월가를 점령하라를 다룬다는 걸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우리는 99%다.
라는 슬로건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우리가 99%면 상대방은 1%라는 의미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은 심화된 반금융주의 운동으로서 근본적인 원인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하여 미국 주요 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미국을 넘어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및 아시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미 연방정부는 대공황 및 1979년 에너지 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가 이 문제를 해결한 주인공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의장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출신인 벤 버냉키였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미국의 여러 금융기관들이 줄도산할 만한 상황에서 세 가지 방법을 추진합니다. 첫째, 제로금리에 수렴할 정도로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제시하였으며, 둘째, 양적 완화로 시장에 계속 달러를 공급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파산 위험에 직면한 금융기업들의 구제 금융을 지원하여 기업 회생을 도왔습니다. 금리는 0에 가까운 수준이고 새로운 돈은 계속 생겨나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금융위기, 그리고 대공황처럼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1929년 대공황 발생 초기 허버트 후버 행정부는 고전주의 경제학의 가르침대로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시장의 자연스러운 자정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라던 자연스러운 자정작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더욱 심각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고자 제32대 대통령이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공격적인 정부 개입 프로그램인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공황은 미국인들과 미국의 경제학자들에게 디플레이션에 대한 트라우마를 선사하였습니다. 버냉키 의장 역시 디플레이션을 악으로 규정하였고, 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만한 수단들, 즉 0에 가까운 금리 기조와 양적 완화의 두 가지 강력한 전략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였습니다. 버냉키가 이끄는 연준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극복될 수 있었거든요. 이미 2009년 후반부터 미국 경기의 회복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미 연방정부의 뉴딜 정책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지지 않다가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미국의 군수산업이 호황을 맞이하는 외부적 요인을 이유로 완전히 극복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단기간 내에 극복됐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남긴 영향은 막대했습니다. 우선 즉각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건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인공들에게 온전한 책임을 묻지 않는 데 대한 공정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기업들의 안전하지 못한 대출 제공 및 PF 투자들로 인하여 촉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먼 브러더스사가 파산된 이후 파산 위기에 처한 많은 금융기업들은 오히려 구제 금융이 제공되어 파산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인 AIG가 대표적이죠. 금융위기를 불러온 금융기업들의 자산가치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욱 커졌습니다. 금융자본가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엘리트 계층의 자산도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중산층 및 서민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미국 상위 1%의 부자들이 미국 전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시민들이
우리는 99%라는 슬로건을 들고 평화 시위를 일으킨 게 월가를 점령하라 사건입니다. 초저금리와 아무런 제약 없이 화폐를 찍어내는 현재의 화폐 시스템이 상류층과 일반 시민들과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도록 부추긴 겁니다. 미 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버냉키 의장 시절에만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 기조를 시행한 건 아닙니다.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연준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의 후임인 벤 버냉키의 후임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 의장이었던 제닛 옐런, 그녀의 뒤를 이어 현재 연준 의장을 맡은 제롬 파월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버냉키와 별반 다르지 않은 화폐 기조를 지닌 인물들입니다. 그린스펀에서 파월에 이르는 인물들이 미 연준 의장을 차지하다 보니 미국은 거의 40년 동안 저금리 기조에서 시장에 달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필립 바구스와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는 이렇게 정부가 찍어내는 화폐를 나쁜 화폐라고 표현합니다. 바구스와 마르크바르트에 의하면 화폐는 좋은 화폐와 나쁜 화폐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좋은 화폐란 새로운 금이 추가로 발견될 때에만 신규 발행되는 화폐입니다. 반면 나쁜 화폐는 금과 같은 실질 자산과 연동되지 않은 채 그저 정부가 자기적으로 발행하여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보증해줘야만 하는 화폐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좋은 화폐는 근본이제 하에서 유통되는 화폐인 반면 나쁜 화폐는 금의 가치에 상응하지 않은 화폐, 즉 근본이제에 묶이지 않은 돈입니다. 안타깝게도 브렌턴 우드 체제가 파기되어 근본이제가 폐기되고 달러가 전세계 기축통화가 된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나쁜 화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화폐가 금과 연동되어 있으면 통화량을 임의대로 증가시킬 수 없는데 근본이제가 파기됨으로써 이제 정부는 필요할 때면 아무 때나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폐의 가치는 쉽게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브렌턴 우드 체제가 파기된 이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1986년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자신의 최대 목표로 설정하며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였던 제12대 연준 의장인 폴 볼커 이후 연준 의장은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 파월로 이어지는 저금리 및 양적 완화 기조를 옹호하는 인물들이 역임하자 나쁜 화폐가 활개치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필립 바거스와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는 이렇듯 미국의 연준 의장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경제인들 및 경제 관료들을 주류 경제학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금리와 화폐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들 모두는 국가가 화폐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고 금리를 인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는 게 바구스와 마르크바르트의 생각입니다. 이들 주류 경제학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주장이 바로 바구스와 마르크바르트가 지지하는 오스트리아 국민경제학파입니다. 루트비 폰 미제스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이 속한 오스트리아 학파는 시장경제에 입각한 화폐 질서를 요구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을 철저하게 비판합니다. 중앙은행과 현재의 국가경제 시스템은 국가가 화폐에 대한 민간의 자연스러운 권리를 독점한 상황으로 그 결과 시민들을 국가에 예속된 상태로 만드는, 결과적으로는 하이에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노예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화폐라는 형태가 처음 등장하는 과정은 국가와 전혀 무관하며 민간이 상호 합의와 신뢰로 자연스럽게 그 양을 조절하고 금리 역시 유통되는 돈의 양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데 그걸 국가가 중간에서 개입하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게 이들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을 국가가 화폐를 독점해서 발행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책이 필립 바고스와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가 저술한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입니다. 한국어로는 2025년 1월 정식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화폐의 추락에서 스티브 포브스와 네이선 루이스는 화폐 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다루며 근본이제로 돌아가는 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합니다. 끊어졌던 화폐와 금과의 관계를 또 다른 종이 쪼가리인 미국의 달러가 아니라 실물 자산인 그리고 그 양이 한정되어 있는 금에 고정시키면 각국 정부가 쉽게 새로운 돈을 찍어내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를 회수하며 화폐의 가치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는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에서 필립 바우스와 안드레아스 마르크 바르트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에서 바우스와 마르크 바르트는 근본이제로의 회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영국은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 일명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반으로 복지국가 건설에 착수합니다. 같은 시기 북유럽 역시 사회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또 다른 복지국가를 개척하였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시장 개입을 철저히 부정해온 미국마저 이 흐름에 동참합니다. 결국 자본주의 국가들은 복지국가로 진화하고 수정자본주의가 기존의 자본주의를 대체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복지국가의 폐해가 드러나더니 1970년대는 서구 주요 국가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1979년 영국에서 대처 정부가, 1981년에는 레이건 정부가 출범하며 국가의 크기를 대폭 축소시키려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신자유주의의 가치들은 세계 도처로 전파되었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지 예산은 계속 증가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복지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복지 정책을 실행하려면 많은 공적 자금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세금 징수 이외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국민들이 즉각 반발합니다. 그렇다고 복지 정책을 안 하면 국가가 하는 일이 뭐냐? 에서 시작해서 국가와 정치가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마저도 의문을 제기하고 나설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시로 새로운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종이화폐를 찍어내거나 이마저도 한계가 될 수 있으니 오히려 발권은행인 중앙은행은 시중은행들에게 무에서 화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을 줘서 보다 쉽게 화폐의 양을 증가시키는 구조를 만듭니다. 화폐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한 국가는 필요할 때마다 돈을 만들어내서 국가가 국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정치가들 역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정치 시장에서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화폐 발행의 권리를 이전받아 금리로 인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좋고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국가가 과거처럼 자신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근본이제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국가들은 근본이제로 못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은 그저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 10월 15일에서 16일 동안 서울을 점령하라 운동이 서울광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서울을 점령하라 운동을 추진한 30여 개의 시민단체는 한국 역시 미국과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에 동참하는 집회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은 뉴욕, 서울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마드리드,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와 멜본 등 전 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이 발생한 지 10년도 더 지났지만 아쉽게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오히려 상위 1%와 나머지의 자산 격차만 더욱 커졌습니다. 반금융 자본주의 시민운동이 발생한 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이른바 갓생이 유행이었고 부동산, 아파트에 관한 투기 광풍, 코인 및 주식에 대한 비투 등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나 코인이든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회 전체가 조롱하기에 이르렀고요. 우리 주위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아파트나 코인,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도 많지만 그게 환상이었다는 게 속속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극히 일부고 우리 대부분은 부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찬 얘기가 넘쳐 흘렀지만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에서 필립 바고스와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는 그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 같은 시민들, 즉 우리 같은 99%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게 오늘날의 화폐 시스템입니다. 조시 클라인은 사회 전체의 부가 1%의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을 자유라는 미술작품으로서 의문을 제기한다면 경제학자인 필립 바고스와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오스트리아 국민경제학파의 이론을 일반 대중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저서인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를 통하여 꼬집습니다. 전혀 다른 영역, 서로 다른 방법이지만 미술가인 조시 클라인, 경제학자인 필립 바고스와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 모두 같은 생각을 지닌 21세기 현대를 사는 인물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과 국가의 화폐 독점권의 부당성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를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며 이만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구독, 좋아요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그림에 관한 모든 수다 한양수다인이었습니다.